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신강섭입니다. 내과 레지던트 3년 마친 후에 펠로우를 찾아서 간 사람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 펠로우 중에는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심장 전문 카디올로지, 호흡기 전문 펄모널로지, 소화기 전문 게스트로엔테롤로지, 이것들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펠로우십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내과 의사로서 큰 수술은 아니라도 심장 조형술, 기관지경, 내시경 등등 프로시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시술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하죠. 또 이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전문 분야는 그 전공들만 담당하는 환자들만 보기 때문에 일 자체가 일반 외과보다 복잡하지는 않고 비교적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인기 과목에 펠로우십을 하려면 레지던트를 대학병원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 그 병원에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있어서 펠로우십 디렉터와 신분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커뮤니티 하스피털에서 레지던트를 받고 인기 과목에 펠로우십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언컬러지, 히마톨로지, 종양학과 혈액학, 이 두 가지가 합해서 히마토언컬러지를 겸한 경우가 많죠. 이 사람들도 수입이 괜찮은데 암 환자들은 환자가 잘 낫지 않고 한번 봤던 환자들은 꾸준히 같은 의사를 보러 오잖아요. 그래서 히마톨로지, 언컬러지는 펠로우를 마친 후에 그것만 하면 되고 수입도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프로시저,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네프롤로지, 신장의학이 있죠. 이것을 전공을 하는 사람은 신장투석, 키드니 다이알리시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큰 수입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기 나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말이죠. 신장투석을 하는 사람은 보통 일주일에 3번 신장투석을 하는 곳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그 시술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것을 대개는 죽을 때까지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신장 이식을 남에게서 하지 않는 한 말이에요. 그래서 신장 전문을 한 사람이 자기가 신장 투석을 하는 다이알리시스 센터를 차려도 되지만 이것은 꾸준한 시설 관리와 간호사, 기사 등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 이것을 차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개는 이것을 차려놓은 병원에 가서 그 시술을 하게 되죠. 그런데 큰 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는 이런 다이알리시스 센터라고 하는 신장 투석을 하는 것이 한 개나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은 더 필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신장 전문 네프롤로지스트들이 그것을 꽉 잡고 새로운 네프롤로지스트한테 자리를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장 투석이 필요한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 환자를 신장 투석을 하는 다른 네프롤로지스트한테 빼앗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신장 투석을 할 정도로 신장이 많이 망가진 사람들은 이미 다른 질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한 고혈압 합병증이라든지 당뇨병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거의 마지막으로 신장이 나빠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신장 전문의는 꼭 신장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몸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장 전문의가
꼭 신장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내과 의사가 하는 일을 같이 겸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신장 전문 의사와 비슷하게 루마톨로지 전문의들도 관절염, 커넥티브 티슈 디지즈 이런 것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돌보아야 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모두 중증 환자들이죠. 펠로우들 중에서도 엔도크리놀로지, 내분비학,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등 내분비 기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자들은 기저질환이 많아서 대학병원에 있지 않는 이상 위에 말씀드린 네프롤로지나 루마톨로지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일반적인 상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일반 내과보다 큰 장점이 있지가 않습니다. 감염외과, infectious disease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subspecialty라고 하는데 subspecialty 의사들은 일반 내과로부터 의뢰를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폐렴 환자가 있으면 그것은 일반 내과 의사들이 항생제로 대부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감염외과 의사에게로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세부 전공했던 것만으로는 환자들이 많지가 않아서 일반 내과를 같이 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그런 경우만 빼고요. HIV 감염 환자, 에이즈 환자들, 그리고 미국에서는 흔치 않은 결핵 환자들을 감염 내과 의사한테로 보내곤 하는데 일반 내과에서 다 할 수 있으면서 그냥 귀찮으니까 그쪽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죠. 전염병이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코비드 시대처럼 갑작스럽게 많이 퍼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감염내과 의사들은 대개 퍼블릭 헬트, 공중보건관리사들과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새로운 환자를 보고하고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 따르기도 합니다. 코비드가 유행했던 당시라고 해서 인펙셔스 디지즈 전문의들이 크게 재미본 것은 아닙니다. 노인의학, 제리아트릭스라는 거가 있죠. 주로 노인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도 일반 내과 의사와 하는 일이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반 내과 의사들이 노인 환자들도 거의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리아트릭스 전문을 한 의사에게로 환자를 보내는 일은 많지가 않죠. 노인 환자들을 보기 위해서 양로원 환자들을 맡아서 일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한국으로 말하면 요양병원 같은 거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환자와 보호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또 양로원, 알선 등등 의료 이외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 내과 의사들도 가끔 부닥치는 일이죠. 일반 내과 의사들이 양로원을 맡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인텐시비스트, 이것은 병원의 중환자실, ICU에서 일하는 경우이죠. 이것도 일반 내과를 마치고 펠로를 할 수 있으며 간혹 카디올로지나 펄모널러지를 전공했던 사람이 인텐시브 케어, 중환자실 자격증을 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텐시비스트는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에서만 일해야지 중환자실이 없는 작은 병원에서 일하거나 혹은 혼자서 개업하는 일은 불가능하죠. 혼자서 개업하려면 그냥 일반 내과로서 자기 오피스 차려놓고 개업해야 합니다. 일 자체는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을 많이 돌보게 되는데 환자 상태가 안정이 되면 일반 병실로 그냥 넘기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 임무는 끝이죠. 따라서 이것도 괜찮은 직종입니다. 수입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내과의 경우 레지던트를 마친 후에 펠로우십을 하는 서브스페셜티 과정이 다양한데
외과의 경우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외국 의사로서 프라이머리 케어, 내과를 마치고 진출하는 내과 펠로우십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외과 펠로우십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죠. 감사합니다.